상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1인 소유입니다. 집합 건물 아니고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자, 2층에 단란주점이 들어와 있어요. 용도는 근생이에요, 그냥. 단란주점이 들어와.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중개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중개를 해서 그 위층에 단란주점을 또 넣으려고 그래요. 자, 이때 단란주점이 입점을 할 수 있을까요? 된다 하시는 분. 그거 다 안 된다요? 그치, 안 되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예. 안 됩니다. 이거 좀 쎄요, 갖다 줘. 일단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왜 안 되는지. 자, 이거 상가중개 프롤로그예요, 이게. 여기 잠깐 놓을게요. 자, 우리 음식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거에 대해 좀 보시면은 그 법이 있죠. 음식점은 어떤 법에 그걸 받죠? 식품위생법입니다. 예? 식품위생법이고, 식품위생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휴게음식점. 은 일종이죠. 일종근생. 300제곱미터 이상은 이종근생.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있죠. 일반 음식점은 뭐죠? 이종이에요, 그냥. 자, 휴게는 음식만. 일반은 음식의 술.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아니지만 노래방 있죠. 음악산업진흥법, 음산법. 노래방은 이종이죠. 자, 이거는 노래만. 자, 그 다음이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이종근생이에요. 이종근생. 근데 150평방미터가 넘으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150평방미터면 평으로 바꾸면 45평은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얘는 음식, 술, 노래까지예요. 거기다가 춤은 안 돼요. 춤추면 안 돼요. 저 남자분들 단란주점 춤추면 안 됩니다. 불법이래요. 진짜. 근데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유흥주점 있죠. 유흥주점은 그냥 위락시설입니다. 그럼 위락시설은 아니, 그 유흥주점은 뭐냐? 요 세 개에다가 춤, 거기다가 유흥접객원. 유흥접객원인데 누구냐? 부녀자. 부녀자.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스트바가 불법인 겁니다. 남자가 나오면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해서 유흥주점까지인데, 자, 보시면 단란주점이 150이잖아요. 근데 아까 바닥 면적 100이었죠. 하나가 있으면 벌써 100이 됐죠. 근데 그 소유주별 합산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100이니까 200이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위락시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얘만 바꾸면 돼요? 얘는 원래 있던 애니까. 얘만 바꾸면 되겠네? 아니, 둘 다 바꿔야 되고요. 둘 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위락시설 바꾸면 되잖아. 왜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불가능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근생은 주차 대수가 134평방미터당 한 대였죠. 서울 기준이에요. 근데 위락시설로 가면 67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그러면 거의 더블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한 대 줄이려고 그 꼼수를 써 299에 맞추는 판에 누가 이거를 위락시설에 맞춰서 해놓겠어요. 밀릴 수도 없고. 아니, 내 평생의 소원이 룸사롱 있는 건물이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여기 맞춰서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주던 1억에 400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개사가 큰 소리 친 거, 이거 좀 알아. 이거 그냥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해.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서점에 상가 중개에 관한 책들 좀 있어요. 저는 한 세네 번 읽은 것 같아요. 하나를. 한 이만한 거를. 그렇게, 근데 좀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렵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고, 꺼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먼저 내가 중개하고자 하는 업종에 구별을 해야 돼요. 허가, 신고, 등록, 자유업종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종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완성품 취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트, 편의점, 휴대폰 판매점. 그래서 자유업종,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있고, 그 다음에 자유업종은 되게 편해요. 근데 허가, 등록, 신고업종은 좀 신중하게 중개를 해야 되고, 자, 여기 분류표예요. 분류표 보시면, 당연히 허가라고 할수록 되게 조금 나기 힘들죠. 단란주점 당연히 있고, 우리 공유중개사 등록이죠. 의원, 학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우리 식당 같은 건 당연히 신고고. 자, 자유업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업종은 요 표도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위반건축물 할 때 어떡하냐. 자, 일단은 위반건축뿐이 아니라 자유업종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내줘요. 사업등록증. 그냥 세무서 가면 여기가 뭐 불법이고 뭐 무허가건 상관 안 해요. 무조건 내주고. 왜 그러냐면 관련 근거법이 없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점은 위생법 있죠. 노래방은 음산법 있고. 근데 없어요. 얘네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묻지도 않고. 근데 등록하고 허가업종은 안 됩니다. 우리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위반건축물이 당연히 등록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임대인이 등록 전까지 계약할 때 위반 사항을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특이하게 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고 만약 안 되면은 계약금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업종인데 신고업종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제가 그 광진구에 1층에 식당을 하나 그때 중개를 할 뻔했는데 위반 건축물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다음날 전화했더니 근데 그 위반 사항이 1층은 식당이고 2층 주택인데 이 주택 부분의 위반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말은 뭐 2층 쪽에 위반 사항이라 상관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식당은 그렇게 해서 많이 내주는데 그래도 너무 또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깐깐한 사람 만나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유업종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위반이라도. 그래도 특약하고 확인 설명서에는 위반 건축물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고. 자, 요거 중요하죠. 정화조랑 하수도 원인의 부담금이 있는데, 자, 정화조는 주로 구도심의 인형, 서울은 90%예요. 근데 경기도는 25%밖에 안 되고, 특이한 게 울산,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정화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더 좋은 거죠. 신도시 개념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도시라 그런지 거의 99%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서울은 아직 옛날 건물이 많아서 거의 90%예요. 그래서 정화조 용량을 알아보고 중개를 해야 되고,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 몇 인용으로 나오죠. 근데 오수처리 시설도 정화조예요. 근데 2제곱미터 이상. 그러면은 0.2제곱미터가 보통 1명이에요. 그럼 10명이라는 얘기죠. 10명 이상은 오수처리 시설 이름이 바뀌어요. 좀 틀리고. 이것도 정화조를 보시면 돼요. 똑같이. 자, 각 구청이나 시청 하수처리과에 문의를 하고, 자, 예를 들어 내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가 임차인이 호프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 정화조 용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50인용인데 호프집으로 바뀌는 바람에 100명이 넘어갔다. 그 2배까지는 해주는데 2배가 넘어갔다? 그러면 아예 못 들어와요.
그러면 정화조 바꾸면 되지 않냐?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정화조를 바꾸는 대공사를 할 임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자, 근데 아까 2배까지 된다고 그랬죠? 자, 99명까지 됐어. 그러면은 입주이 가능해. 그 대신 임대인이 원래는 한 번만 치우면 되는데 1년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데 자, 이때 우리가 또 중요한 건 특약이죠. 계약서. 청소 비용을 한 번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 명시해야 돼요. 요거를 알아야지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배까지는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수도 원자 부담금, 신도시 같은 곳인데, 이거는 임대인한테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이거, 아까 말했죠. 요거,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이 있고, 이거는 정화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고, 하수도 원자 부담금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정화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호프집에서 호프수 받겠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뭐 사무실 쓰다가 식당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꼭 충분히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자, 임대인한테 몇 천만 원 부과돼 버려요. 이거 또 난리 나겠죠. 자, 계약서에 부담주체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자, 구청이나 이것도 문의해가지고. 이게 10톤까지는 뭐 안 내고 막 그러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거 물어보세요, 그냥. 근데 요거 또 요즘에 또 안 알려준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일 하지 마시고, 나 여기 내가 가서 장사할 건데 되냐 안 되냐. 아니 뭐 직접 찾아가세요. 또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자, 요게 그 표예요. 보시면, 자, 일단 여기 보면 사무실이거든요. 0.075A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시기의 정화조. 그러면 얘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0.075 곱하기 100이니까 7.5죠. 7.5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은. 근데 식당에 들어오면 0.175A예요. 그럼 100 곱하면 17.5. 그러니까 7.5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명 이상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 계산을 원래 하면 제일 좋은데 귀찮으면 그냥 아까 물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보면 아시면 돼. 다 이게 업종별 지수가 있어요. 숫자가. 그 원인자 부담금도 또 따로 있고, 네. 근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일단 이런 건 알아요. 예. 자, 부가세는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가세가 왜 빠졌는지 저는 궁금한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무실 운영에도 꼭 필요하지만 고객의 부가세 부담 관계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담할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약서에 넣어야 되죠. 특히 포괄양수도 할 때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 드릴게요. 포괄양수도 할 때 포괄양수도 하니까 됩니다 하고 무조건 계약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거라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부가세가 발생하면 그걸 내겠어요? 임대인이? 그것도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무서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또 계약서죠. 포괄양수도가 안 될 때 부가세 누가 내는지를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죠. 자, 이건 매매의 관리인데 잠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임차인이 일반 사업자건 간이 사업자건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가세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냐 간이냐 이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일반이면은 무조건 여기가 세입자가 일반이건 간이건 뭐 사업자가 없건 면세건 10% 부가세 따로 내야 돼요. 임차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뭔지.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무실 하나 임차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를 안 쓰고. 그래도 10% 내야 돼요. 근데 10%를 내죠. 그러면 이 10%를 이 사람이 국세청에 내고 일반일 경우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조건 간이가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환급이 안 되고 1번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번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자, 매매는 마찬가지. 자, 포괄양수도가 뭐냐면은 건물이 있으면 매수가 있죠. 자, 건물가 뭐 한 1억 잡고요. 한 5억 잡고
뭐 땅 10억 잡을게 그냥 예, 편하게. 그러면은 매수가 매도한테 매매예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따로 내야 되죠. 5천을. 10억에 가는 건 토지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고 5천을 내야 되죠. 그걸 매도는 똑같이 국세청에 이거를 납부를 하죠. 그럼 나중에 매수가 임대사업자 뭐 하여튼 간에 사업자를 내면 다시 환급을 해주죠. 그럴 때 매수는 당연히 일반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천만 원 갖다가 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어차피 돌아오는 거. 그럴 경우에 이걸 안 내리게 하기 위해서 포괄 양수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당연히 매수랑 매도랑 사업자가 똑같아야 되고 그 사업하는 그 뭐지 종류도 똑같아야겠죠. 임대사업자면 임대사업자. 삼겹살집이다. 그 식당이면 같은 식당 뭐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종업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일 많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개사인데 포괄양수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포괄양수 안 돼. 그러면은 매도한테 5천만 원 날라오는 거예요. 부가 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물론 이거는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5천만 원 토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낸 거는 왔다가 갔다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날라오면 얘는 난 몰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계약서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 사람만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양수도는 이제 그거 써야죠. 포괄양수도가 안 될 시 부가세는 임차인이 즉시 낸다. 그리고 나중에 환급 받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사업자 낼 때 간이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꼭 내세요. 그래야 환급 받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네. 부가세는 이런 식으로 잘 아셔야 되고 우리 계약서에 명시를 꼭 하셔야 돼요. 상가 매매에서는 저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부가세. 근데 우리는 하여튼 계약서에만 잘 쓰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세무사가 하는 일이고. 근데 낸다고 해도 이 사람이 뭐 임차인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서 나중에 부가세가 나왔어. 그럼 그래 그거 제가 낼게. 어차피 제가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겠죠. 그러면 그동안 5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렇게 자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죠. 이런 그런 것도 그러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저희한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고 중개해야 됩니다. 얘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점 호프집인데 내가 6개월 영업정지 받았으면 그 자리는 누가 와도 6개월 영업정지를 못 풀어요.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 따라가잖아요. 제가 영업정지 받았는데 웃겨도 절 따라오는데 식당이나 호프집 같은 경우는 장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저한테 그걸 속이고 맡겼어요. 중개를. 그거 저희가 또 성사시켰어. 1개월 만에. 그거 3개월 남았잖아요.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아직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네. 월세 내야 되는데. 그럼 또 난리 나겠죠. 네, 그게 중개 사고예요. 그래서 고객을 절대 믿지 말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이 세월이라는 사이트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시공구 각이 있죠. 이 제가 있는 데를 골라요. 뭐 아무데나 할게요. 그러면 저거 있는 행정정보공개, 행정처분공개 있죠. 자, 노량장 여기 영업정지 45월 이런 거 다 있죠. 이걸 보고 내가 중개할 곳이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예,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세월이라는 사이트는 그 행정처분 보는 사이트다 아시면 되고. 자, 다중이용업소 상당히 중요하죠. 다중이용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면 다중이용업소예요. 자, 음식점, 제과점인데 2층 이상,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하가 66m 이상이면 다중업소고 학원은 300명 이상. 다른 업소랑 같이, 예를 들어 얘네랑 같이 있다 그러면 100명만 돼도 다중에 들어가고요. 얘네는 면적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단란, 유흥, 노래, PC방, 목욕장, 사우나
고시원, 골프장, 안마 3개 있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방 필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거 하는데 한 1,500만이 또 들어가. 그러면 그거 누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특이하게 당연히 넣어야 돼요. 이걸 소방 필증 발급으로 어떠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그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특히 고시원 산후조리업은요, 양도 양수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거의 1,000에서 2,000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 미리 얘기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있는 거를 그대로 양도 양수하는 때는 보통 많이 봐주는데,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양도 양수 신고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건 꼭 미리 아셔야 되고. 자, 그 주의사항 보시면, 자, 지금 일종근생,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아요. 지금 일종근생인데 노래방은 이종근생이잖아요. 근데 그럼 일종근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일종, 이종 상관이 없어요. 이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나라 정책상 바뀌는데 2014년에 바뀐 거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안 바뀌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방에 일종에 들어가려면 이종으로 기재명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없이 입장이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이니까 상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딱 하나 좀 상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야, 이거구나. 2020년 건축법 시행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는 일종 이종 맞춰야 돼요. 근데 거기에 노래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이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죠. 유흥주점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재산세는 16배에다가 취득세는 3배가 늘어나요. 자, 내가 그냥 일반 호프집 하고 있다가 노래방 하고 있다가 유흥주점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4년 전에 10억 주고 분양받았네. 들어왔는데 그때 그러면은 4.6%잖아요. 그럼 4.6배 낼게요. 그러니까 4% 할게요. 그냥 계산 편하게. 4천만 원 냈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예요? 0.25%니까 250씩 매년 내고 있어요. 유흥주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고급주택에 준하는 취득세가 나와요. 아까 여기 3배 나와있죠. 그러면 13.4%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11로 할게요. 그러면 1억 2천이죠? 그러면 7억 2천 빼기 4천은 8천이죠. 그 다음에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는 4%입니다. 16배. 그러면 4천만 원이 이제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난리 나겠죠? 네? 이거, 근데 보통 유흥주점이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거 내겠죠. 이거, 솔직히 이렇게 내서까지 누가 이걸 하겠어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이게, 솔직히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특이하게 임차인이 낸다는 걸 명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소급입니다, 5년. 자, 4년 전에 분양받은 건데 지금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내가 매매를 하면은 취득세가 비쌉니다. 그건 뭐 소금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사는 거니까 취득세가 13.4%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담배 소매인 있죠. 담배 소매인은 옛날에 2004년인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선착순이라 내가 양도양수할 때 내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 시점에 바로 같이 신청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포기를 하면 무조건 추첨돼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내가 편의점 인수했는데 담배를 못 파는,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예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거 구별로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인수인계 필수라면 조건 확인해 봐야 되고, 자, 우리는 특이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소매인이 양도양수가 안 되면은 계약금 돌려주고 그냥 해제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담배 안 돼도 난 그냥 할게요. 그 대신 권리금을 좀 싸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권리금 3천이다 그러면은 담배 소매인이 안 되면 권리금 3천에서 1,000은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담배 소매인은 양도양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 매출에서. 그리고 저 유흥주점은
꼭 세무사랑 같이 진행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룸사롱뿐이 아니고 일반 단란주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좋고 만약에 유흥주점으로 환전이 되면은 저렇게 취득세랑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세무사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그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지금 문득 생각이 좀 나는 게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그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별하시나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구분하시면 좋죠. 건물에서 테라스는 1층에 이렇게 있는 형태고, 왜 유럽의 그런 카페 같은 거 보시면 있는 거고, 베란다는 옥탑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옥탑방 같은 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아파트는 발코니라고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 베란다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발코니라는 거 알아놓으면 좋고, 이런 것도 손님한테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는 게 저희 중요하니까. 그리고 확장이라고 아세요? 확장? 자, 빌라에서 확장이라고 하는데 불법이죠. 불법인데 빌라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북쪽 우리 1조 제한 배웠죠? 남쪽. 그러면은 건물을 북쪽에서 1.5m 떼어야 돼요. 처음에 9m까지는. 이게 흔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닌데 자, 1.5 띄고 9m 떼요. 근데 보통 한 층에 3m니까 3층이 나오겠죠. 자, 9m 초과분은 2분의 1씩 깎이죠. 그래서 4층이면은 12m니까 12m의 반은 몇이죠? 6m죠. 그래서 6m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5층이 만약 있다? 자, 5층이 만약 있다? 15m죠. 그러면은 7.5m. 자, 이게 1조 제한인데 1조 제한 그 확장은 뭐냐? 여기로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뚜껑을 이렇게 씹는 거죠. 네. 이걸 확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 만약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확장이란 개념에 대해 알아야 되고 처음에 위반건축 등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등재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일단 내가 사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내겠다. 근데 보통 넓으니까 싸고 약간 좀 싸죠. 근데 나중에 팔 때 안 팔립니다. 이거 절대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만 내면 됐어요. 주택은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5년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그럼 5년만 내면 별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평생 나와요. 그래서 분양하는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 원 정도다. 이게 만약 불법이 돼도 이행강제금 이 전체는 아니고 요 위반된 부분만 나오니까 100만 원이다. 그럼 30년치가 3천이죠. 그래서 분양가에서 3천 떼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천 할인해주고 뭐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권장은 못하죠. 못하고 요거는 하여튼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나는 때려주고도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거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많이들 질문하는 게 아파트랑 오피스텔하고 왜 전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좋죠.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영향을 받고요. 적용을. 아파트 주택법이죠. 그래서 계산할 때 얘는 공급면적이라고 그래요. 얘는 계약면적.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주거면적 있죠, 당연히.
전유분이죠. 그리고 아이고, 주거 면적 있고 주거 공용 면적 있죠. 이게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다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기타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뭐냐면 관리소, 주차장, 뭐 각종 커뮤니티인데 제일 크게 아무래도 요거겠죠. 그래서 다 이게 포함이 되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야. 전용 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은 주차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냥 서비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치수 재는 거 틀리죠.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이에요. 아파트는 안목치수라고 그래서 여기만 쟀어요. 근데 오피스텔 건축법은 요 중심선에서 재요. 그러니까 더 이게 요 부분이 손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2015년 이전은 얘까지 포함되니까 이게 다 버리는 공간인데 이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벽 안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타 공용 면적. 까지 포함해서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줄어든다. 그거. 이런 거 이제 기본 상식 아시면 좋죠. 자, 그럼 계속하면. 자, 이게 아까 1종, 2종 상관없이 됐는데 시행령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0년 1월 23일부터는 얘네들은 다중이용 시설 보면 돼요. 얘네들은 2종에 들어가야 됩니다. 2종에. 1종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건축물 대장 띄워봤는데 1종이다 그러면은 2종으로 바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알아야 되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상가 환산보증금 총합경우 보호만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뭐가 되죠? 대항력 대공. 예를 들어 서울 9억인데 1억에 900짜리를 제가 했어요. 중개를. 그러면 환산보증금 넘어가죠.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게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해주는 거. 대항력,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연체액 3기, 권리금은 요 4개죠. 이 4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중요한 건 전 이거예요. 이거 같아요. 오히려 안 되는 거. 자, 우선 변제권?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안 된다는 소리는 뭘까요? 우리 좀 복습해 볼까요? 민법. 1순위에 3억짜리 근저당권이 있고 제가 임차 세입자가 1억 있어요. 그 다음에 3순위에 2억짜리 근저당권이 또 있어요. 자, 5억에 경매 넘어가지고 5억에 낙찰이 됐네. 자, 배당 어떻게 되죠? 자, 3억 들어가죠. 1억.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2억. 거기다가 1순위 근저당권 밑은 싹 다 삭제죠. 경매는.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 반대는 아니고 하여튼 내가 들어갈 때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그럼 1억. 자, 2순위 3억 이따 쳐봐요. 근저당. 그러면은 여기 역시 5억에 낙찰받았어요. 자, 5억에 낙찰 배당 볼까요? 1억 세입자? 우선 변제권 없죠? 못 받아요. 그리고 3억, 2억 들어가죠. 근데 배웠죠, 우리. 1순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낙찰자한테 무조건 인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낙찰자가 떠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할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은 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고 얘는 돈 돌려받고 물론 우선 배당은 못 받지만 결국은 낙찰자가 떠안으니까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에 900짜리 내가 중개할 때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아니 저런 걸 다 얘기하면 누가 들어오겠어?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해야죠. 또 사고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임대인을 잘 아는데 막 건물도 몇 개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경매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고.
근데 보니까 아까 나한테 그 찾아와서 오신 할머니처럼 연끌해가지고 사신 분이야.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설명을 해야죠. 만약에 난 위험해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중개사고 한 번 하면 돈 아무리 벌어도 중개업 못 합니다. 그다음부터. 자, 저런 것도 아시고, 자, 우선 변제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묵시적 갱신 안 되죠. 자,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해서 묵시적 갱신 여기서 안 되면은 일반 임대차로 민법상 임대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도 해지 통보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은 6개월 있다가 뭐 발효는 되지만 임대인도 해지 통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상가에서는 솔직히 굳이 뭐 필요 없죠. 주택은 내가 꼭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네? 내가 뭐 애라든지 직장 때문에 꼭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상가는 내가 계속 장사하면 되죠. 받을 때까지. 뭐 이것까지 하면서까지 이사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자, 임대료 증액 5%안 되죠. 그래서 10% 20%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 5% 제한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안 된다는 걸 또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리고 병원은 병상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동네 병원은 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상수 29개 이하를 말하고 얘는 일종근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요 병원은 좀 큰 병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네 병원 아니고 30에서 99개는 의료시설, 종합병원도 의료시설. 그 제가 강남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 빌딩에 그 200평짜리를 하나 다 임차를 하려는 그 안가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30개 넘어요. 병상수가. 그래서 거기 업무시설로 돼 있었는데 그 건물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의료시설로 그러면 용도 변경하시고 나갈 때 원복하세요. 업무시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돈은 다 그 안가에서 내야죠. 세입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하여튼 30개 넘어가면 근생으로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병원은 병상수로 구분한다. 면적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호프집 같은 경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중개업, 학원, 의원은 사람 따라갑니다. 행정소문 같은 것도. 그래서 신규나 마찬가지. 내가 인수를 한다 그래도 이 사람 거 양도양수가 아니고 신규 개념이라는 거. 이 사람 폐업하고. 자, 우리 이런 용어는 좀 알아놔야죠. 요거 아까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이라면 얘는 게임산업진흥이에요. 게임. 자, 우리가 말하는 PC방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고 이런 거 좀 알아면 좋죠. 복합유도 게임 제공은 멀티방인데 이건 멀티방은 요즘 많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알아두시고 청소년 게임 이건 그냥 일반 오락실에 사용하면 되고 성인 오락실에 따로 있어요. 성인들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는 허가사항이에요. 얘네 셋은 등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얘기하면 동물 미용실하고 동물 병원이 있죠. 동물 병원은 수의사법으로 해서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물 미용실은 동물보호법으로 해서 등록사항이에요. 우리가 보면 병원이 좀 등록 같은데 그건 틀려요. 틀리고 직업소개서 같은 거 등록, 결혼상담소 신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다 아셔야 돼요. 그럼.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래요. 너무 지금 복잡해져가지고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알긴 알아야 돼요. 직통계단 뭐냐면은 3층 이상의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업종이 들어가면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그거 해당되는 업종 다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계단이 2개 있어야 돼요. 직통계단이. 하나면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그 건물에 계단이 하나인데 거기 3층 이상 2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60평이죠. 넘어가면 뭐 학원이나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뭐 입점이 안 돼요. 안 되고 피난계단도 마찬가지예요. 막 5층 이상 또 막 200 이런 또 요건이 있어요. 거기는 피난계단도 따로 있어야 돼요. 옥상으로 올라가든 1층으로 오든. 이런 것도 찾아보시죠. 이거 아예 입점이 안 되니까 한 층에 60평이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아셔야 되고. 자, 우리 학교 있을 때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아시죠? 절대보호구역은 뭐죠? 정문에서 50m. 상대보호구역은 경계선에서 200m. 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근데 상대보호구역은 시비를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 PC방이죠. 넣어봐야 되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업종들 다 있어요.
자, 절대보호 여기 다 있죠. 그리고 그건 유치원하고 대학교는 약간 틀리죠. 소중고랑. 예를 들어 당구장 같은 거는 초중고는 안 되지만 유치원, 대학교 있는 상관없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대기 환경 보존법 제 16조 1항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 것도 만약에 있으면 아까 그 법령 정보 보셨죠?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찾아보고 이런 거 다 보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학원이 또 되게 까다로워요. 만약 그 건물에 학원이 있으면은 같은 건물에는 저 유흥 단란중 당연히 안 되고 비디오 가면서 오락실 노래방 다 안 됩니다. 학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 탓으로 저게 유해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근데 만화방, 당구장, PC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저건 좀 이상. 왜 나라에서 저거 왜 안 돼? 응? 학원에 PC방 있으면 다 PC방 가죠. 오히려 저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나라에서 저렇게 해놔가지고. 자, 근데 이런 의문 들 수 있죠. 엄청 큰 건물인데 조그만한 학원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 규정이 1650제곱미터 연면적 넘는 건물은 같은 층에서는 20m 안에, 위아래 층은 6m 넘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 큰 오피스텔 건물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는 거 아시고, 아까 제가 단란점 할 때 150평방미터 넘으면 안 되잖아요. 합산한다고. 집합 건물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집합 건물도 그게 적용이 됐대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디서 그 단란점 하나 하고 있다고 해서 나랑 소유자도 틀린데 내가 단란점 못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집합 건물로 바뀌었어요. 규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 소유자 합산이에요. 그 집합 건물에도 내가 예를 들어 3개 층을 다 갖고 있다? 총 10개 층인데 3개 층 갖고 있는 거 3개 층에서 150 넘어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집합 건물은 좀 틀리다는 거. 얘는 아까 1650은 집합이건 1인 소유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또 상관은 끝났고요. 요것만 좀 보강을 하시면은 상관은 요것만 알아도 뭐 크게 그렇게 뭐 할 일이 없어요. 주변에서 뭐 70만원, 80만원 상가중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한 것만, 요것만 보강을 하고, 아까 자유업종, 일반업종, 아니, 신고업종, 허가업종, 등록업종만 구별만 잘 하시면은 크게 할 일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들어갈게요. 토지. 자, 토지는 제가 지금 토지 공장 창고를 하고 있는데, 토지랑 공장 창고를 약간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 토지는 토지 투자가 핵심입니다. 핵심, 중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사시는 분은 많은데 일단은 투자라도 내가 쓰건 세입자가 쓰건 주거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토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목적이.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처음에 어디 쓰시려고요? 하고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투자에 관해서 이거를 모르면은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자는 당연히 개발이겠죠. 가치가 있는 땅을 바꾸는 거고. 자, 토지 투자의 핵심은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고 내가 돈이 몇백억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에 뭐 평당 뭐 1억, 2억 한 땅 사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보통은 다 적은 돈으로 1, 20억에서 많으면 30억 정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땅을 찾겠죠.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도심에 있는 땅은 좀 비싸죠. 그리고 원래 또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근데 지방은 저평가되는 땅이 많아요. 그걸 사서 내가 가치 있는 땅으로 바꿔서 하는 게 바로 토지 투자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목 변경이에요. 자, 우리 농지는 뭐죠?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3개예요. 전답, 과수원이고 전답, 과수원을 대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 있죠. 임야, 산을 또 대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이 대로 바꾸는 순간 가치는 몇 배 뜁니다. 근데 물론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겠죠. 근데 안 되는 땅을 대로 바꾸고 싶다고 중개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게 중개사고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자, 전답 과수원에서 대로 받고 임야에 대로 바꾸는 거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러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랑 같이 하는 게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가능한지를 알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저평가된 농지나 임야를 매수해서 건축권 토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토지 투자는. 그래서 그거를 중개하는 게 핵심이고, 뭐 농지를 진짜 농사 지으려고 사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거의 7, 80%는 전원주택 아니면은 공장 창고 아니면은 근생 건물 짓는 거 이런 용도로 많이 찾지. 진짜 그 농지를 뭐 임야는 사서 내가 뭐 거기서 혼자 캠핑할 거 아니잖아요. 임야는 진짜 없다고 내가 실사용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토지개발이고 시행이고. 자, 개발행위 허가란 뭐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 임야 4개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는 지목 중에서 5개 빼고는 다 받긴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공장용지, 창고용지, 대 이런 거 학교용지 빼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묘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저희가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 요 4개예요. 전답, 과수원, 임야. 지목이 중요합니다. 전답, 과수원, 임야가 중요하고 얘를 대나 뭐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형질 변경 행위죠. 개발행위 행위 우리 많이 배웠죠. 그 공부할 때 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다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거고 하여튼 중요한 우리 토지 투자에서는 대나 뭐 최소한 창고용지 뭐 공장용지 바꾸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근데 개발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도지역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 어떤 용도지역은 1종 근생, 2종 근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1종 근생 휴게용 직점, 2종 근생 일반 이 3개, 이 3개가 핵심이에요. 이 땅이 진짜 가치 있는 땅이냐는 요 3개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만 되면은 그 땅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에요.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건 용도지역을 봐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고 그래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용도지역을 봐야 되고 이 용도지역별 그거는 전부 다 아까 말했던 도시계획 조례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저는 토지 투자 비도시지역만 얘기해요. 도시지역은 당연히 뭐 우리가 건물 중개하는 걸 똑같아요. 돈 갖고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고 비도시지역은 내가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뭐 농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임야가 얼마나 이렇게 도시지역. 물론 임야도 있긴 있죠. 있는데 일단 비싸고 비도시지역만 우리는 많이들 한다는 거 아시고 비도시지역 토지의 왕은 계획관리죠. 그 다음이 자연녹지, 생산녹지고 계획관리 또 건폐율도 더블이죠. 40%. 그리고 계획관리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따가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걸 제가 보여줄 텐데 계획관리 진짜 다 돼요. 그래서 계획관리 찾는 분들이 많고 그 대신에 그것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계획관리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물론 계획관리는 약간 거의 도시지역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비싸요. 먼저.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무조건 거르는 거고요. 소매점만 됩니다. 소매점만. 자, 이게 제가 만든 용도지역별 가능한 것들을 제가 표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자, 그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자기가 있는 지자체 가서 그 도시계획 조례 보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자, 보시면 계획관리 보세요. 다 동그라미죠? 숙박시설, 공장은 일반, 공장은 4개로 나눠요. 일반 공장, 첨단 공장, 재래 일반. 그 다음에 근생에서도 일반과 휴게 나누고 소매점, 단독주택 다 나누고요. 자, 계획관리 다 되네요. 그 다음에가 자연하고 생산녹지네요. 좋은 게. 얘는 숙박하고 일반 공장 빼고는 다 되네요. 음식점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생산관리 정도? 근데 생산관리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하여튼 요게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일반하고 휴게가 되는 게 어디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3개네요. 예. 요거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지자체하면 틀려요. 이런 표를 보시면 되고 이 재래공장은 뭐냐면 도전공장, 식품 제조업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자, 보전 관리랑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랑 똑같잖아요. 관리적이라서 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얘는 근생은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조업소 등은 안 됩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일반적인 거예요. 또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또 계획관리 숙박시설 되죠. 도로법상, 이거 저희 사무실에 붙여놓는 거라, 예, 요런 것도 제가 붙여놨고, 농지보전 부담금 아시죠? 농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공시지가 30%, 근데 제곱미터당 5만원. 한도죠, 한도. 그래서 평당 16만 5천 원 한도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여튼 이렇게 되게 16만 5천 원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쪽은. 자, 그리고 산지는 산지 전용 부담금 있죠? 대체살림자원 조성비라고 있어 해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고전 산지 내고 공시지가의 1% 해가지고 면적 곱하기 이걸 납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우리 보시면 보전관리랑 생산관리에서 호프집 아니고 커피나 이런 데 파는 데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가다 보면 많잖아요. 우리 요즘 지방에 커피숍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죠. 아니 보전관리 휴게소 안 낸다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요 웬만한 경우는 자 보시면 소매점 있죠. 소매점 뭐죠? 편의점 같은 거죠. 다 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됩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넣고 그냥 옆에서 커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그 원주민들이 하는 거라 공무원들도 별로 터치를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고 커피 팔든지.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아니고 그 원주민 한 6개 이하는 원주민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서 그 다가구 주택 개념으로 그런 펜션이 많아요. 계획관리 아니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 펜션들. 자,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주의해야 할 토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걸러야 될 토지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살거나 투자하거나 중개할 때 이게 붙어 있으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이거 당연히 걸러야겠죠? 이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뒤에. 자, 그다음 농업진흥구역. 이거는 농사밖에 못 져요. 아시겠지만. 농지법이죠. 농업보호구역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생 같은 거 될 수도 있어요. 이 녹색은 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존특별 1권역은 힘들어요. 식당 같은 근생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전원주택은 그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우리 전 세대원이 6개월 정도 거기 주민으로 옮겨놓은 사람만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2권역은 괜찮아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 얘도 걸러야 돼요. 보전산지 종류 2개죠. 공중용 산지, 임업용 산지 있는데 이것도 걸으세요. 할 거 없어요. 이것도. 근데 또 있죠. 준보존산지 있죠. 준보존산지는 상관 안 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권역이나 이런 것처럼 신경 안 써요. 준보존산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이 되면은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행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얘도 개발제한 맞죠? 자연녹지지만 자연녹지가 아니라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안 되는 거고 보존산지는 뭐죠? 산지법에 행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준보존산지는 해당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준보존산지. 자, 통제보호구역, 군사구역이죠. 이것도 할 거 없고 제한은 약간 따져봐야 돼요. 제한은. 자, 도로유정지. 내가 지적도를 뗐는데 여기 도로유정지 돼 있네. 걸러야죠,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뭐 수용되거나 이거 아무것도 할 거 건축 안 돼요. 나중에 그건 수용되겠죠. 네. 그럼 그거는 기다려야지 어떡해요. 지적도 보시면 나오고. 그리고 산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경사도, 표고, 임목 축적도가 있어요. 경사도는 뭐냐면은 자, 산이 있으면 경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요. 그럼 이걸 깎아버리면 더 흉하겠죠. 그래서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행위가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다? 그럼 뭐 이 정도 깎아도 별 티 안 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25도 정도가 이것도 지자체마다 틀려요. 근데 보통은 25도 정도가 이제 25도 넘어가면 안 되고 밑은 됐는데 이재명 도지사 할 때 이걸 낮춰버렸어요. 15도로. 근데 이거 아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좀 하여튼 빡세졌다는 거.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자연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백현동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m 옥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거 이게 경사도고 그 다음에 표고는 높이. 예, 높이고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죠. 예, 개발하면 너무 높으면 개발하면 안 되죠. 그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목 축적도는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그것도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 150%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다 틀려요. 진짜 틀리고 이런 거 알아보시려면은 예를 들어 그 지자체 앞에 군청이나 시청 앞에 토목 설계사무소, 건축 설계사무소 있죠. 가시면 돼요. 가서 이거는 그 군청이나 시청 가서 물어보면 걔네들 걔네들 그럼 안 돼. 촬영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절대 정확하게 대답 안 해줍니다. 일단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해보세요. 그러지 됩니다. 안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토목설계사무소 가면 경사도, 표고, 인목축적도 거기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쓰는 거예요. 거기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자, 개발자연구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이걸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토지 거래할 때. 자, 일단 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자, 보시면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 도시, 이 빨간색이 중요해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 나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 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있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청와대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도시는 되게 건물도 많고 빽빽하니까 숨어 들어오기 편하잖아요. 개발을 제한하면 벌판이니까 누가 그때 뭐 60년대 말이니까 쳐들어올 때 잘 보이니까 그래서 도시를 보호하려고 만든 게 개발 자연보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까 그 V월드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게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이거 파란색으로 된 게. 자, 서울 둘러싸 있죠. 대전 둘러싸 있죠. 광주 둘러싸 있죠. 대구 둘러싸 있죠. 울산, 광역시 다 둘러싸 있고. 여기는 왜 있죠? 진해 해군기지 때문에. 자, 이거랑 자연보호랑 관계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 개발적, 이거 강원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되는 우리나라 악법이에요. 예. 차라리 임야를 보호를 해야죠. 임야 보시면 지방 가시다 보면 다 깎아놨어요. 그런 거 보호 안 하고 제가 개발제한구역 지금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발 제한한다면서 창고 다 지어놨어요. 물론 동식물 창고긴 한데 자, 보시면 이거 녹색에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자, 이런 거 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자연 보호돼 있나요? 예? 이런 걸 도대체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보호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여기 주인들 재산권만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 개발제한구역 땅만 골라서 신도시 개발하죠. 싸니까. 근데 팔 때는 개발지역 아닌 땅처럼 팔죠. 그런 짓을 나라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권. 하여튼 개발지역은 그렇고, 이제 우리 중개할 때는, 자, 개발행위허가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지목대로 써야 돼요. 전이면 전. 아, 물론 전답에는 왔다 갔다 돼요. 같은 농지니까. 임야는 임야. 근데 임야를 뭐 내가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농막은 가능해요.
근데 지자체별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고, 자,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하거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신도시가 건설되면 다 수용을 하죠. 지금은 개발제한구역도 너무 올라가지고 솔직히 투자 가치 없어요. 나중에 수용돼도 보상금이 옛날처럼 막 지금 왕숙이나 이런 데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 비싸게 사서.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개발제한구역도. 지금 뭐 땅 근처 그 도로 근처에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도 4,500이에요. 평당.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보상금 받아봤자 얼마 남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도시가 된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근데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이 완화되는 추세긴 해요. 이번에 뭐 지자체장한테 많이 넘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구역 거르는 게 좋다.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수도권에서 개발도 워낙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 받아요. 자연 녹지인데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을 보면 안 되죠. 용도 지구를 봐야지. 예. 자연 녹지인데 왜 주택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 개발제한구역. 자, 그러면 뭐 토지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공장 창고 중개 넘어갈게요. 이 공장 창고 중개는 기본적으로는 상가 건물 중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했죠. 면적 기준. 아까 단란주는 150이었죠. 근데 제조업소는 500입니다. 그래서 150평 넘어가면은 근생으로 안 돼요. 안 되고 공장으로 바꿔야 되고 또 공장 등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 200평짜리 창고를 내가 중개했는데 제조업 그러면은 공장 등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알아보셔야 되고. 자, 산단 있죠? 산단, 산업단지. 여기는 필지별로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단이 있거든요. 문의하고 그게 들어갈 수 있나. 지식산업센터도 그렇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상가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기면 안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자, 사장님들이 시원시원해요. 여기는 사장님들 상대하잖아요. 법인 대표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요. 제가 원래는 차를 국산 주경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 3번 온건할 때만 해도, 왜 서울에서는 차를 타고 고객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부동산 사장들의 차에 대해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바꿨습니다. 저 비싼 걸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딱 가면 눈빛 자체가 틀려져요. 거기에 또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 업자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랑 공장 창고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그렇게 차에 이렇게 남 시선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많이 대표님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중개보수도 잘 져요, 시원시원하게. 저는 보통 맥스로 80% 이상은 거의 0.9 맥스로 받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깎아줘 달라고 할 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0.7 이하는 안 받아요, 저는.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또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옛날 RSA에 여자예요. 여자인데 지식산업센터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장 상대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개보수 얘기하면 당연히 또 깎아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다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 앞에서 면전에 대고.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싸움 납니다. 근데 걔는 여성이고 남자 사장이니까 작다 작아 그러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거기도 이제 사장님들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주택에서 사모님 상대로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네. 하여튼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대로 봐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산신도시라고 있잖아요. 별내신도시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장 창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도시면은 밖에 거 하기 쉽지 않다고. 근데 지금 주택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담당 부장 두고 다 해요, 이거. 아주 환장하겠어요, 진짜.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여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 쉽지 않고.
자, 그리고 또 이게 그 공동중개 카톡이나 단톡방에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몇만 평씩 물류부지 찾고 부지 찾는 문이 많이 오죠. 이런 거는 그냥 상대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쉽지도 않고, 자, 아파트나 건물 상가는 이게 상품이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건이 있고 그쪽에 손님이 있으니까 하면은 뭐 동등하게 되는 건데, 이 땅이 몇만 평이 물류부지에서 하고 딱 준비되어 있는 땅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작업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개발도 해야 되고, 지주 작업하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 계획관리부지 3만 평 찾습니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런 있지도 않고, 그거를 내가 만약에 진짜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그냥 손님만 딸랑 된다? 그거는 날로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손님이 있으면 내가 하고, 몇만 평씩 저렇게 물류 창고 보지, 개인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않고, 저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가 뭐 아는 분이, 야, 한 10만 평 좀 찾아줘. 그럼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세요. 이런 거 공동중개망에 올려봤자 안 됩니다. 그건. 자, 그 지방이 뭐 수도권, 저희 남양주도 마찬가지인데, 저 원주민 출신 부동산하고 똥방이라고 있어요. 유자격 중개업자들.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같이 안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포천 같은 거 되게 심하고, 아까 말한 기득권 부동산도 있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름이 원주민 부동산 이런 데 되게 많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 협력을 잘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도 영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좀 아시면 되고, 예, 하여튼 토지는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요 정도만 알아도 내가 이 땅을 사야 되지 아니면 뭐 중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이 걸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족한 거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나중에 제 아는 범위에서는 상담해 드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 소개 좀 잠깐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면적은 이렇게 되고, 남양주 상당히 넓은 편이죠, 경기도에서.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40%에 달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다 왼쪽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인구는 74만 명인데 지금 100만 명 목표를 하고 있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보시면, 자, 이게 개발 이슈예요. 먼저 진접지구 있고,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진접 2지구 있죠. 지금 제일 빠른 게 이건 2주 다 하고,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어요. LH에서. 이거 5.3원, 12만 5천이고, 그 밑이 왕숙 1지구. 그래서 이것도 3만 5천원. 이게 제일 크죠.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12만 아니에요. 이거 12만 5천일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예, 오타 같아요. 그리고 12,500 같아, 이거. 예. 왕숙 2지구 있죠, 저 밑에. 이거 지도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만 세대 있고, 또 양정 역세권이라고 있어요. 양정역 근처로.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우리 공법할 때 도시개발법 배웠죠? 근데 이런 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들어가는데, 양정 역세권은 그게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번에 작년에 새로 발표됐죠. 태릉 쪽을 하려다가 거길 떼가지고 진건 공공주택 지구를 새로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몰라요. 일단 발표는 했어요. 작년에 문재인 정권 때 발표를 했고, 아직 뭐 진행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총 10만 세대 23명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100만 명 되죠.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구리죠. 여기 광진구, 구리, 여기 다산신도시예요. 그러면 여기가 진접지구, 지금 있는 거. 자, 여기가 남양주 진접 2지구예요. 여기가 지금 아까 택지 공사하고 있다는 곳이고, 여기가 왕숙지구 1지구.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왕숙 이지구는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 양정령 세컨 요 양정령 있죠? 예, 요 부분 말하고 그 남양주 진구 공원지 여기에요. 근데 여기는 좀 뜬금이 없는 게 이 중간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이건 안 없어져요. 이게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세권이라고 그래요. 공장 공세권. 이거 너무 뜬금없고 이거 너무 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건 진짜. 공장 근처에 이게 공장 가운데 두고 여기 다 아파트 둘렀다 해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가 원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개발하려고 막 하다가 어그러지고 막 이런 데라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자, 철도 보시면 철도가 5개가 들어가요. 일단 4호선, 진접 연장선 이거는 개통했어요. 작년 3월에. 그래서 단고개에서 넘어가서 오남역, 진정역까지 넘어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8호선 지금 공사 중이죠.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뭐 구리에 싱크홀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 개통 예정 좀 돼 있고 이게 구리 지나가지고 별내까지 가죠. 그다음에 이거는 다 GTX-B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착공할 거고 9호선 지금은 4단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 둘은 물론 하긴 해요. 확정은 됐는데 저는 한 2035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6호선은 이거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5개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 있고 도로는 오남 수동터널. 그래서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필요한 지금 터널이에요. 이게 연장이 돼서 제2의 순환 고속도로까지 연장. 이거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요. 얘네 둘은. 자 보시면 이 오남이라고 있죠. 여기 진접이고 여기 오남이 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까 오지 같죠? 그리고 여기가 수동이고 화도, 마석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평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한참 46복도 타고. 그래서 요 2개를 이어주는 게 터널이에요. 지금 공사 거의 완료됐고 완료까지는 아닌데 올해 7월이나 올해 말쯤 개통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해 말 개통. 그래서 수동 IC가 아까 보여드렸죠. 잠깐 V월드에서.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서 제2외곽 순환을 타게 되면 제2수도권 순환 타게 되면 사통팔달이 되겠죠. 양평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개통 뭐 직전에 와 있고요. 또 지금 되게 남양주가 핫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경기 남부가 제일 핫하긴 해요. 핫한데 경기 남부는 또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경기 남부 좋고요. 동부도 좋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남양주, 포천, 가평, 양평까지 그 4개를 저희는 주로 해요. 저희 사무실은 4개 주로 하고 그 전원주택, 뭐 공장 창고, 토지 개발 다 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거기 유인물에도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그리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거 잠깐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한 김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가 4년 동안에 제 노하우를 많이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택지랑 협택지 아세요? 신도시에? 이택지랑 협택지 만약에 여기 신도시 뭐 나중에 가실 분도 계시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에 땅 주인이나 주거 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준 거예요. 땅으로. 근데 이택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도시 가시면은 신도시 가시면은 왜 맨 처음에 신도시 초창기에 먹자골목이라고 생기잖아요. 1층에 상가 뚫고 2, 3층은 주택. 그게 바로 이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그래서 그거는 신도시를 짓겠다고 공람 공고를 한 시점부터 계속 주택이 있고 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토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1층은 근생, 2, 3층은 주택, 4층까지 그거밖에 못 져요. 그래서 그게 초창기에 보통 먹자골목을 많이 형성하죠. 신도시에서. 그 다음에 협택지는 뭐냐면은 지방은 4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수도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면 300평 이상이죠. 각 토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토지예요. 근데 협택지는 근생이 안 돼요. 그래서 협택지 가입해 보시면 보통 되게 고급 주택처럼 다 돼 있어요. 다가구로 임대도 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택지, 그 이주자 택지는 전매가 한 번 돼요. 받아가지고 나 파는 게 협택지는 안 됩니다. 협의자 택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한 70%에서 80%? 그리고 되게 싼 거예요. 조성원가가 있고 그 위에 감정가가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조성원가가 제일 싸겠죠, 당연히. 거기에 70%니까 너무 싸게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전매를 하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자 택지는 감정가로 주고 협택지가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같아 보니까. 보시면 저 위례에 있으니까 위례 쪽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을 해도 지금 아실 거예요. 뭐라는 거. 좀 많이 가지. 자, 이게 이주자 택지죠. 여기 1층에 이런 상가 있고, 다 이렇게 상가죠. 이런 데 어딘지 아시죠? 많이 가보셨죠? 카페 있고, 여기 뭐, 광교에 카페 거리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이주자 택지. 자, 한 번 전매 가능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주자 택지 그 보상받을 때 거기에 그 떴다방들 많이 가 있어요. 협택지는 뭐냐면, 협택지는 약간 좀 고급진 느낌? 아, 이건 이택지네요. 제가 위례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알았는데, 아, 여긴가? 자, 이런 데 보세요. 근생 없죠? 다 고급주택이죠? 이게 협택지예요. 협의자 택지. 이거는 서울 수도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보상금 받을 때 왜 나 이거 안 받겠다고 그러고 수용 재결 들어가고 뭐 행정소송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안 주고 보상금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사람들한테 주고 하여튼 뭐 추첨도 하고 많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법에서 그 투자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신도시 개발될 것 같다? 그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택지 받고 협택지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요. 특히 지방은 그런 조그만 신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해요. 그런 투자를, 토지를. 딱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딱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딱지는 뭐냐면은 이제 신도시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집을 주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우리 같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토지 산다고 집 못 줘요.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딱지 받아가지고 가서 집을 질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똑같이 땅에. 그런 사람들만. 그리고 딱지도 사고 팔고 근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딱지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택이요? 아, 그것도 뭐 딱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건 개발제한구역 쪽 딱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딱지 전매, 이택지 전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예. 자, 어때? 일요일 날 시간 내시는 보람이 좀 있으신가요? 예. 아, 좀 힘드네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좀 2부 장소 기억하시고 좀 많이들 가셨으면 좀 식사하시고 가세요. 뭐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저희 놀러 오셔도 되고 예 전화 주세요 나중에.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